북촌 개화길 산책 최석호. 조선을 세운 주인공들이 한양의 도읍을 정한다. 왕은 도성 북부에 경복궁을 짓는다. 사대부는 그 오른쪽 북촌의 터를 잡는다. 어느덧 200년이 흘러서 중세기에 접어든다. 조선이 병든다. 그러나 약을 쓰지 않는다. 율곡선생, 경장을 부르짖는다. 나무 뒤에 숨어서 토끼가 걸려들기만 기다릴 뿐 꼼짝달싹 하지 않는다.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치른다. 크게 깨우친다. 조선을 다시 세운다. 진경시대를 펼친다. 오랑캐에게 복수하여 수치를 씻고자 한다. 북벌을 외친다. 공허하다. 조선 중화 자만심에 사로잡힌다. 뒤처지기 시작한다. 당은 홍대용, 연암 박지원, 초정, 박재가 등 북학파 북촌 선비들이 머리를 맞댄다. 아래 사람들에게라도 물어보고 배우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았다. 오랑캐 나라 청으로 가서 배우고 부국 강병 방책을 찾는다. 서양 세력이 동양으로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다시 한번 위기가 고조된다. 김옥균, 홍영식, 어윤중, 박영효, 박영교, 서재필, 서광범 등 괴화파 북촌 양반 자제들이 죽동 민영익 사랑에 모인다. 연암의 손자 박규수의 제동 사랑에서 북학을 배운다. 개화파는 조선을 근대화할 방책을 찾는다. 그러나 일제에 무릎 꿇고 조선은 사라진다. 안타깝다. 다시 생각해보면 중국 역대 왕조 평균 수명은 200년에 불과했다. 일본은 칼잡이들이 나대는 통에 제대로 된 나라를 이룬 적이 없었다. 조선은 500년을 지탱했고 찬란한 문화를 꽃피웠다. 스스로 바꾸지 못한 어리석음을 탓할 뿐이다. 그러니 왕조 국가에서 국민 국가로 전환하는 소용돌이 앞에서 쓰러진 것 자체가 잘못은 아니다. 한양 북부 북촌 선비들은 건국 이후 줄곧 조선을 주도한다. 개국 공신에서 북학파로 변신한다. 북학파에서 개화파로 또다시 탈바꿈한다. 끊임없는 자기 변신을 통해 조선을 새로운 길로 이끈다. 선비의 나라 조선을 만든다. 문화 보국한다. 시대가 요청하는 바를 충실히 감당했다. 한 발 앞서 나아가 시대를 이끌었다. 북촌 선비들이 조선을 만들어간 현장을 걷는다. 북촌 개화길을 걷는다. 1488년 성종 19년 2월 25일 명나라 사신 동월이 압록강을 건넌다. 3월 13일 마침내 모화관에 도착한다. 4월 5일 다시 압록강을 건너 명나라로 돌아갈 때까지 40여일 조선에 머물렀다. 유학을 숭상하는 문화의 나라 조선에서 주는 물품을 단 하나도 받지 않았다. 압록 강가에서 환송 잔치를 마친 뒤 돌아가는 배 위에서 처연하게 눈물을 머금었을 뿐 말을 잇지 못했다. 동월은 조선 풍속과 산천을 기록하여 조선부를 지었다. 동월이 쓴 시문은 세상에 찌들지 않은 간결한 문체를 자랑한다. 괴상하거나 허황되지 않아서 이해하기 쉬웠다. 임진강 건너 벽제를 지나 홍제에 이르렀을 때 한양을 처음 본다. 동월이 한양을 노래한다. 산자락에 비스듬히 왕궁이 자리 잡았다. 푸른 옥빛 소나무, 그늘 드리운 산봉우리, 삐쭉삐쭉하여
험하기가 마치 톱니 같다. 북쪽으로 1000길 높은 산 이어져 많은 군사 쳐들어온다 해도 능히 제압할 형세다. 서쪽으로 난 천혜의 관문 하나 북으로 삼각산에 이어지고 남으로 남산에 접한다. 험준하기 이를 데 없어서 기병의 말 한 마리 겨우 지나갈 수 있을 뿐이다. 동쪽으로 산들이 팔을 벌려 에워싸고 있다. 산이 도성을 두른 형상이 마치 봉황이 날아올라 날개를 펴고 감싸는 것 같다. 삼각산에서 남쪽까지 소나무 뿌리에 쌓인 흙은 깨끗하기 그지없다. 이제 막 그친 첫눈을 보는 것처럼 하얗다. 험준한 북산, 천혜의 요새, 서산, 감싸는 동산, 깨끗한 소나무 남산, 동월이 본 한양은 내사산 능선을 도성으로 둘러친 성곽도시다. 1392년 나라를 세우고 1395년 경복궁을 짓고 1405년 창덕궁까지 만들면서 나름 번듯하게 도성을 완성한다. 도성을 중부, 북부, 동부, 남부, 서부 등 크게 5부로 나눈다. 북부는 경복궁을 중심으로 동과 서 두 구역으로 갈랐다. 임진왜란을 겪으면서 한 차례 변화를 겪는다. 경복궁 서쪽 서초는 작은 필지로 나뉜 주거지가 되고 동쪽 북초는 대규모 필지로 나뉜 주거지가 된다. 임진왜란 뒤 광해는 서촌에 인경궁을 짓기 시작한다. 그때가 1617년 광해 9년이었다. 6년 만인 1623년 거의 완성했지만 인조 반정이 일어나면서 공사를 중단한다. 1633년 인조 11년 창경궁을 복구하면서 인경궁이 침전 일부를 옮겨 짓는다. 1647년 인조 25년 창덕궁 복구 공사를 시작하면서 인경궁 정전과 편전 그리고 내전 전각들을 철거한다. 이듬해에는 창덕궁 저승전을 지으면서 인경궁 전각을 헌다. 홍제원을 지으면서 또다시 헌다. 결국 인경궁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궁터만 남는다. 숙종 때 사대부를 제외한 훈련도감, 상번 향군과 일반 백성들이 인경궁터에 들어가 사는 것을 허락한다. 서촌에 사람들이 모여든다. 그러나 돈과 권력을 가진 사대부가 서촌에 들어가는 것을 금지한다. 서촌은 주로 중인들이 사는 작은 집 동네로 성장한다. 반면 경복궁 동쪽 북초는 조선 전기와 비슷한 상태로 대한제국까지 이른다. 경복궁 주산 북악산과 창덕궁 주산 응봉을 연결하는 산줄기 경사면을 따라 남쪽으로 이어지는 북초는 길지다. 북초 내부 5골짜기마다 개천이 흐른다. 남촌과 마찬가지로 경사면 이어서 홍수 피해가 적다. 북부 12방 중 진장방, 관광방, 안국방, 가회방, 양덕방, 광화방 등 6개 방에 권문세가 주거지를 형성한다. 대한제국이 성립된 1897년부터 1907년까지 호구조사를 실시해서 호적장부를 만든다. 가장 위에 주소를 적고 가운데에 나이, 본관, 직업, 전입날짜, 전입 전 거주지 등 호주의 신상과 3대조 및 외조, 동거, 친속 등 가족관계를 적는다. 맨 아래에는 인구수와 함께 가옥 규모 그리고 기와집과 초가집 등 가옥 형태를 구분해서 적는다.
그야말로 신식호적이다. 신식호적에 따르면 북촌 6개 방에 사는 백성들 중에서 양반이 가장 적게 사는 진장방에도 그 비율은 50%나 된다. 양반 비율이 가장 높은 양덕방에는 67%가 산다. 문반과 무반 비율 차가 가장 많이 나는 곳은 가회방이다. 가회방에 사는 백성 중에서 양반은 54%를 차지하는데 이 중 문반이 42%다. 북촌 가회동은 조선을 이끌어가는 문반이 집중적으로 모여 사는 그야말로 고귀한 동네, 북리, 요즘 말로 북촌이다. 귀한 사람은 북쪽에 살고 천한 사람은 남쪽에 산다고 했다. 북쪽 귀척의 집을 북리라 하고 남쪽 천애의 집을 열이라 했다. 한양도성도 이와 같았다. 고귀한 북리, 북촌은 그래서 양반 동네다. 조선 500년 동안 변치 않았던 북촌에 소용돌이가 몰아치기 시작한 것은 1920년대다. 1920년까지 거의 변화가 없던 한성부 인구가 갑자기 불어난다. 1920년에 25만 208명이었던 한성부 인구는 1930년 35만 5,426명으로 급증한다. 일제는 경성부청, 경성제대, 동양척식주식회사, 조선식산은행, 직원숙소 등 식민통치기구를 대거 북촌으로 옮긴다. 남촌에 살던 일인들이 북촌으로 이주하기 시작한다. 몰락한 조선 농민들이 대거 경성부로 올라온다. 살 집이 모자랐다. 땅 값이 치솟았다. 한양의 마지막 남은 택지 북촌을 두고 조선인과 일인 사이에 한바탕 땅 전쟁이 벌어진다. 1878년 일본 제1은행 부산지점을 신축하면서 일본인 건설업체가 처음 조선에 진출한다. 1912년 부산에 일본인 토목 건축회사를 세운다. 청일 전쟁과 러일 전쟁에 연이어 승전하면서 일본인 건설업체는 급격하게 늘어났다. 그들은 북촌으로 몰려왔다. 서양식 문화주택을 짓는다. 야금야금 북촌을 갉아먹는다. 조선 집장사들이 반격에 나선다. 1924년 정희찬이 삼청동 35번지 맹현 일대 임야를 9,000원에 풀어받는다. 정희찬, 김종량, 정세권 등 조선 집장사들은 1940년 초반까지 맹현 일대 9,170평을 204개 필지로 쪼개서 조선집을 짓는다. 북촌 한옥마을이 탄생하는 순간이다. 1929년 정세권은 익선동 29번지 완화궁 일대를 2,400원에 매입하고 조선집을 짓는다. 익선동 한옥마을이다. 정세권에게 조선집 지키는 단순한 장사가 아니었다. 급기야 물산 장려운동에 나서고 조선어학회를 주도한다. 정세권은 조선집 지어서 북촌을 지켜낸다. 빼앗긴 나라 대한의 독립을 도모한 곧 북촌이다. 북촌은 늘 그대로지만 항상 새로운 곳이다. 예나 지금이나 조선집이 버티고 있다. 하지만 500년 된 조선집은 없다. 조선 건국에서부터 만국까지 언제나 고귀한 선비동네다. 그러나 개국공신에서 북악파로, 북악파에서 개화파로 북촌 선비들은 변신을 거듭했다. 일제가 조선을 차지하고도 감히 북촌으로 들어가지 못했던 이유다. 서촌을 친일 매국한 윤덕영과 이완용이 북촌만은 손대지 못한 까닭이다. 나라는 빼앗겼을 망정
북촌은 내놓지 않았다. 북촌 조선 건국의 터전이자 마지막 싸움터다. 조선 강토는 빼앗겼어도 북촌 선비정신은 빼앗기지 않았다. 대원군은 1863년 어린 아들을 왕에 앉히고 섭정을 시작한다. 쇄국으로 일관한 대원군 친족 세도는 10년 만에 막을 내린다. 1873년 고종 친정을 계기로 민비 척족 세도가 시작된다. 민비는 친정체제 구축에 나선다. 민비는 태종비 원경 황후와 숙종비 인현 황후를 배출한 서인 노론 명문가의 여식이다. 아버지 민치록은 인현 왕후의 아버지 민유중의 5대 손이다. 민치록은 스승 오이상 문화에서 유신환과 함께 공부한다. 오이상의 제자 김윤식, 민태호, 민규호, 민영목 등은 개화 인맥을 형성한다. 민치록은 사승 관계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가 스승 오이상의 딸과 결혼한다. 가장 든든한 후원자가 될 수 있었으나 안타깝게도 일찍 생을 마감한다. 민치록은 한산 이씨와 재혼하여 민비를 낳는다. 민치록에게는 5대조 민유중에게서 갈려나온 일가 민치구가 있었다. 민치구에게는 태호, 승호, 겸호 등 세 아들과 딸 민씨가 있다. 딸 민씨가 바로 대원군의 부인, 부대부인 민씨다. 대를 잇기 위해 민치구의 아들 민승호를 양자로 드린다. 민승호는 여흥부 대부인 민씨의 친동생이자 민비의 양오빠다. 이처럼 민비에게는 사람이 많지 않았다. 그나마 호조 참관, 형조 판서, 병조 판서 등을 역임하면서 승승장구하던 민승호가 1874년 대원군이 보낸 선물을 풀다가 어머니와 함께 폭사한다. 민규호는 1878년 병으로 세상을 떠나고 민겸호는 1882년 이모군란 때, 민태호는 1884년 갑신정변 때 각각 살해된다. 결과적으로 남은 사람이 친정조카 민영익이다. 고종 친정체제를 구축한 이듬해 1874년 민영익을 내세워 개화정책을 추진한다. 민영익 주변으로 사람들이 몰려든다. 민영익은 17살 때 문과에 급제하고 19살에 이조 참의가 되어 인사권을 장악한다. 북촌, 죽동 민영익의 사랑방에 개화파 맹장들이 모인다. 서화를 연마하고 시사를 토론하면서 국정을 논한다. 김옥균, 홍영식, 이중칠, 조동희, 김흥균, 홍순영, 심상훈, 어윤중 등 북촌 양반 자제를 일컬어서 죽동 파락사라 했다. 이렇게 민영익과 김옥균은 함께했다. 1880년 수신사로 일본에 다녀온 김홍집은 일본 주재 청국공사 황준원이 쓴 조선 책략을 가지고 들어온다. 조선이 발칵 뒤집힌다. 1882년 고균, 김옥균도 서광범, 유길준 등 조사 시찰단을 이끌고 일본을 방문한다. 1883년 민영익은 조선 보빙사 전권 대신으로 홍영식, 서광범 등과 함께 미국으로 떠난다. 미국을 시찰한 뒤 미군 함정을 타고 유럽 여러 나라를 둘러본다. 1884년 귀국하자마자 2조 참판으로 승진하면서 금이 대장과
신군, 좌군, 영관을 겸임한다. 인사권과 군사권을 동시에 장악한 것이다. 그러나 어느 틈엔가 민영익과 김옥균은 서로 멀리하기 시작한다. 민씨 척족 민영목은 김옥균이 포경사로 있을 때 울릉도 삼림을 몰래 팔아먹은 일을 가지고 죄를 주도록 고종에게 아뢰고자 했다. 민태호, 민영목, 조영하 등 민씨 척족 원로들이 김옥균을 제거함으로써 청나라와 관계를 풀려고 한 것이다. 애초에 민영익에 대한 경쟁심을 품고 있었던 김옥균은 청나라에 붙은 민씨 척족을 제거하기로 다짐한다. 김옥균을 비롯한 축동 팔학사는 북촌 제동 백송집 사랑으로 발길을 옮긴다. 북악파 좌장 연암 박지원의 손자 박규수의 집이다. 사랑채로 찾아온 북촌 양반 자제들에게 박규수는 지구일을 꺼내 빙빙 돌리면서 설파한다. 오늘의 중국이 어디 있느냐? 저리 돌리면 미국이 중국이 된다. 이리 돌리면 조선이 중국이 된다. 어느 나라든지 가운데로 돌리면 중국이 된다. 오늘의 어디 정한 중국이 있느냐? 박규수는 김옥균을 비롯한 개화파에게 화의관을 깨고 나오라고 말한 것이다. 개화파의 선배 북악파의 고문 담헌, 홍대용은 이미 망하고 없는 명나라 섬기기에 여념이 없는 조선 선비들에게 말한다. 하늘에서 보면 안과 박 구별이 없다. 자기 나라 사람과 친하고 자기 임금을 높이고 자기 나라를 지키고 자기 풍속을 좋게 여기는 것은 중국이나 오랑캐나 마찬가지다. 자기 것이 아닌데 취하는 것을 도라 하고 죄가 아닌데 죽이는 것을 적이라 하며 사이가 중국을 침노하는 것을 구라 하고 중국이 사이를 번거롭게 치는 것을 적이라 한다. 구나 적이나 다를 바가 없다. 공자가 중국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법을 써서 중국 풍속을 변화시키고 중국에서 도를 세웠다. 오랑캐 나라에 태어났더라도 법을 써서 오랑캐 풍속을 변화시키고 오랑캐 나라에서 도를 세웠을 것이다. 중국에 태어났으니 중국에 춘추가 있다. 오랑캐 나라에 태어났더라면 중국밖에 춘추, 역외 춘추가 있었을 것이다. 연암 박지원은 호랑이가 꾸짖는다 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지어낸다. 호랑이를 내세워 화의관에 사로잡힌 북촌 선비를 꾸짖는 이야기다. 북촌 선비가 동촌 안악을 범하려는 순간 안악의 5 아들이 들이닥친다. 급히 도망치다가 똥구덩이에 빠진다. 이때 호랑이가 나타나서 구린내 나는 북촌 선비를 꾸짖는다. 천하의 이치는 오직 하나다. 호랑이 성품이 악하다면 사람 성품도 악할 것이다. 사람 성품이 착하다면 호랑이 성품도 착할 것이다. 호랑이나 사람이나 다 같은 생물이다. 인간의 처지에서 본다면 충화와 이적을 분명하게 구분할 수 있다. 하늘에서 본다면 은나라 후관이나 주나라 멸류관이나 모두 한 가지 모자일 뿐이다. 청나라 붉은 모자만 안 된다고 할 이유가 없다. 청나라 세상이 된 지가 겨우 4대밖에 안 되지만 문과 무를 아우르고 태평 세월이 100년이나 계속되어 온 천하가 편안하고 조용하다. 하늘에서 볼 수 있도록 지구일을 꺼내서 설명한다. 조선과 중국을 한눈에 보라는 말이다. 중국과 오랑캐가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오랑캐라 할지라도 앞서 문명을 이뤘다면 배우기를 꺼려해서는 안 된다.
조선 선비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다. 박 교수의 말을 들은 김옥균, 박영효, 김홍집, 서광범, 서재필 등 북촌 양반 자제들은 무릎을 탁 치면서 크게 깨달았다. 김옥균은 1851년 충청도 공주군 정안면 광정리에서 안동김씨 김병태와 은진 송씨의 장남으로 태어난다. 김옥균이 7살 되던 1856년 김병태의 육촌형 김병기가 양자 삼아 북촌 화동으로 데리고 온다. 1861년 김병기가 강릉 부사로 발령받는다. 강릉에서 지낸 6년 동안 김옥균은 율곡 학풍의 뿌리를 내린다. 율곡은 이와 기를 나누지 않았고 인성과 물성을 달리 보지 않았다. 그러면서도 시의에 맞지 않는 것을 과감하게 경장함으로써 민생을 안정시키고 부국강병하고자 했다. 경장을 가슴에 새긴 김옥균은 16살 되던 1866년 다시 북촌으로 올라온다. 1869년 평안도 관찰사를 마치고 한성 판윤으로 북촌에 돌아온 박 교수로부터 개화사상을 배운다. 초정 박제가의 제자 역관 오경석이 북경에서 들여온 신설을 탐독하면서 김옥균은 개화사상을 더욱 키운다. 1872년 알성 문과에 장원급제하고 24살 되던 1874년에 홍문관 교리로 관직에 나아간다. 이때부터 적극적으로 개화파 동지들을 규합한다. 1880년 김홍집이 가지고 들어온 조선 책략은 김옥균에게도 큰 충격이었다. 1882년 2월 유상호, 서광범 등과 함께 일본을 둘러본다. 9월 수신사 박영효와 함께 재차 일본으로 건너간다. 개화파 청년들을 일본 군사학교에 입학시키고 1883년 4월 귀국한다. 고종의 국채 위임장을 들고 7월 세 번째로 도일한다. 국채 모집에 실패한다. 민씨 척족과의 갈등도 더욱 심화된다. 드디어 대경장을 단행한다. 1884년 12월 4일 김옥균은 북촌 홍현 서재필의 집으로 간다. 거사를 계획한 동지들이 모두 모였다. 서둘러 우정국으로 간다. 조정 관원과 한양에 주재한 외교관이 이곳에 있었다. 바야흐로 다과를 들여오는데 바깥에서 부리야 하는 소리가 들린다. 계획대로 우정국 주변 초가에 불을 지른 것이다. 아무것도 모르는 민영익이 밖으로 달려나갔다가 피투성이가 되어 돌아온다. 장덕궁 편전으로 달려가서 고종을 깨운다. 북촌 계동 경우궁으로 이어하는 길에 고종으로부터 일본 공사는 와서 짐을 호위하라는 친필을 받아 일본군을 동원한다. 서재필이 이끄는 사관생도 13명은 경우궁 정전 위에 시립하여 고종을 호위한다. 윤태준, 한규직, 이조연, 민영목, 조영하, 민태호 등 민씨 척족 및 친정파 그리고 환관 유재현을 제거한다. 고종의 형 이재원을 영의정에, 개화파 동지 홍영식을 좌의정에, 윤웅열을 형조판서에 앉히고 박영효와 서광검에게 전영, 후영, 좌영, 우영 등 사형 영사를 맡겨서 군권을 장악한다.